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치권 이슈, 뜨거워진 이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고립 문제,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게 맞서는 97그룹,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 민주당 얘기 두 가지 얘기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날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목요일 날 이 목요일 패널과 방송 뒤에 친목을 도모하자 간단한 회합을 가졌었는데, 오늘 잠깐은 뭐 영어로 해보자는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중간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글로벌에 맞는 타임을 조금 갖도록 김경진 의원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전체한데 자유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고. 그래도 소주 몇 잔이 들어가야 영어가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윤활유가 일단 필요한데. 해보자 뭐. 예, 방송에 음주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준석 고립 물음표. 저희가 꼭 이 제목에 물음표를 다는 건 고립이 저희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립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 당대표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임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기자들이 이건 뭐냐라고 묻자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박 의원을 만나서 사임 뜻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박성민 시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그만둔 거 관련해서 윤심이 떠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박성민 의원은 이제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으로 불리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창구를 막기 위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했는데 7월 7일 윤리위를 일주일 남짓 남기고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손절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타이밍이 또 참 요상하긴 한데, 예. 예를 들면 박성민 의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결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세력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할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니고, 사실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사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 경무에 시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경무라 하면 정말로 일이 힘든 것과 그 동시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친윤과 관련된 당내 세력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 공중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예. 있었잖아요. 가운데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보다 당내 사정이 그렇게 막 어려운 사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모든 쏟아지는 질문들을 박성민 실장이 받아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종횡무진 전국을 뛰어다니는 과정 속에 다 동행을 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던 것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을 하셨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부로 사임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세력 간의 구체적인 갈등, 그다음 내지는 어떤 특정 세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아무튼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당장 7월 7일 날 윤리위가 소집됐고 그날 징계가 결정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의 불명예이기도 해요. 그런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마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임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밖에서 볼 때 당연히 정치적 해석은 박성민 의원이 워낙 뭐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고, 지난 대선 때도 조직본부장인가
맡아가지고 대선 승리에 상당한 공을 세운 예.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제 그런 분이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비서실장을 맡았는데 저 사임하는 모습은 뭐 이른바 이제 손절이다. 이런 관측에 저는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부 속사정이야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그런 해석도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박성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임을 하게 된 거는 더 이상 이분이 그냥 말하신 그대로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피차가네 이런 판단이 든 거 아니겠어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예.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징계라든지 그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으로서도 굉장히 정치적 불명예인 것이고 그리고 또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의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과 또 대통령실 이준석 대표 이 사이 속에서 소통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현직은 당장 이준석 대표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7일 결과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이런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윤핵관 핵심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서 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뭐 의견 소통을 하고 나서 결단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간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건 징계가 진행이 됐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징계가 진행됐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 씨를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한 7, 8개월 전에 제기를 했었고 그게 여전히 지금 가세현 유튜브에 여러 차례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튜브가 올라간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던 분이 내려가서 그쪽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서 또 투자 각서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 투자 각서가 또 지금 가세현의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서 이게 그 가세현에서 최초 제기한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수의 당원들이 당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었던 이런 사안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건 원래 윤석열 대 지금 이준석의 무슨 갈등 구도에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고 가세현의 문제 제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윤리위 제소 그리고 윤리위 제소에 따른 어떤 심리 과정 지금 이런 흐름이지 윤석열과 이준석의 대립이다 또는 윤핵관과 이준석의 대립이다 이런 차원의 것은 본질이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럼 제가 김경진 예. 의원께 질문을 드려보면 가세현이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검찰의 김성진 씨에 대한 그 수사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대선 중간에 이른바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 갈등이 막 이렇게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확정적인 사실관계는 아닌데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카더라라는 건데 가세현으로 간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아이카이스트 그 김모 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기록이 가세현 측으로 아마 제보가 이제 복사돼서 갔다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아이카이스트 김모 씨와 관련된 사건 기록은 그 사건의 형사사건 변론을 한 변호사 사무실만 해도 한 10군데 되고 그다음에 그 사건의 아이카이스트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아이카이스트의 형사사건 기록이 민사소송 법정으로 이게 다 복사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 50군데 이상이 그 건과 관련된 사건 기록을 쭉 보아서 그 부분이 가세현으로 넘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던 내용이고 검찰에 있었던 그렇게 전에 들었다. 예. 카더라를 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카더라를 들었고 검찰에 있는 기록이 무슨 가세현 쪽으로 간다? 이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필 그 시점에 만약 그런 갈등이 없었어도
즉 이준석, 윤석열 간의 갈등이 없었어도 그게 가세연을 통해서 폭로가 됐을까요? 저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면 그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선거를 뛰다 보면 가장 마음이 급한 게 후보고 그 후보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다 하게 되는 게 후보 마음인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후보 입장에서 좋을 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파트너로서 선거 파트너로서 우리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어떤 의혹이라든지 문제제기가 갔을 때 후보 입장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윤석열과 가까운 분들 내지는 후보가 직접 그것을 가세연에게 전달해서 폭로하게 한다는 것은 자행위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당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각서가 나왔을 때의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강용석 씨가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던 그 무렵에 복당이 불허되고 거기에 대한 뭐 앙심을 제가 선후 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딱 그때쯤이거든요. 그 각서가 나온 것이 사실은 이 싸움은 소위 말하는 가세연 그 강용석 씨와 그다음에 뭐 가세연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 이런 양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지 예. 이것을 예를 들면 당내 친윤 세력과 이준석 대표랑 하기에는 선거 기간의 엄중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잘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은 그래요. 현상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면 그 현상이 왜 생겼을까 여기를 들여다봐야지 저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당시 그 윤 후보와의 갈등 그리고 나서 윤 핵관이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 입에서부터 먼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속에서 이미 당 내에서는 나중에 당선 이후에 누가 실권을 쥘 것인가라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이럴 때에 이준석 대표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가세연이라고 하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신뢰를 하지만 또 많은 또 국민들이 불신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는 애매한 가세연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전달이 되고 결국 그러면 여기에는 누군가의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제기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사실 납죽 엎드리는 모습 보입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윤핵관을 공격했던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강용석 씨와의 어떤 감정 관계는 그 이후에도 진행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현상인 거고 속에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이런 누군가의 역할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시기적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면 지금 저기 복귀왕 의원님과 박원석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 징계 7월 7일 날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것과 최근의 상황은 윤핵관들의 모종의 작업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김경진 의원님과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가세연이 우연찮게 제기한 의혹에서부터 굴러가는 어떻게 보면 우연에서 굴러가는 궤도들이다라는 걸로 듣고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해주고 싶을까요? 놔두고 싶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본인이 가령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지만 나는 당선이 되면 내가 직접 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검찰에 대해서 일체 수사와 관련된 지시라든지 수사지휘권 예. 행사를 안 하겠다.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조사해서 시스템이 진상을 밝히는 그런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당의 윤리위에서 지금 조사와 심리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당의 윤리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구해주는 게 좋습니까? 안 구해주는 게 좋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 예를 예.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만나자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따르면은 안건과 의제를 정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너무 강하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령 뭐 우크라이나를 가겠다 가서 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뭔가 어떤 민간 외교의 역할을 하겠다 다녀오시라 뭐 친서도 써주고 뭐 이런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물밑에서 만났는데
이게 당의 어떤 윤리위원회 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영향력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상으로 이게 당의 시스템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 윤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죠. 뭐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혹은 윤핵관들이 집단적으로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심전심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엄호하거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정권 초기에 저렇게 당내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를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향후 예. 2년 동안에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데 당을 정비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하실 거고 아니면 정치 잘 모르시니까 누군가 정치 잘 아는 가까운 분이 조언을 드렸겠죠. 그러려면 이준석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함께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윤핵관들이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지 뭐 윤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혹은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는 상식적으로 좀 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근데 내년 6월이면 예. 정상적으로 당대표가 바뀌는데 내년 6월까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뭐가 그동안에 시끄러워요. 당이 시끄럽고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준석 대표 구해주고 그리고 조용히 좀 공부하러 좀 어디 좀 나갔다 왔으면 그러면 본인도 살고 당도 조용해질 텐데 라는 바람을 가질 텐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 6월 이후에 또다시 두 번째 당권에 도전했을 때 그때는 당내에 더 큰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리 당내 혼란의 싹을 자르는 이런 과정으로 삼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된 거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사임했기 때문인데요. 왜 친윤으로 분류되냐? 저도 사실 대선 경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측근이 누구냐? 그러니까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박성민 의원을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선대본의 조직본부장, 조직이 원래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직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4년에 대구공원 검사로 갔을 때 당시 울산 중구청장을 맡으면서 이때 인연을 많이 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측근이 떠나면서 약간 그런 얘기가 뭐랄까요, 호사가들의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요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어젯밤에 올린 건데요.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개혁의 동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우리 김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 저도 저 이야기 좀 아리송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향. 그리고 속도라 그러면은 제가 선뜻 이해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또 들고 나오실지는 제가 잘 혹시 뭐 모르겠어요. 북동 쪽이나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동남 쪽인가? 아니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당에 좀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특히 호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들을 대거 가입시키는 방식들,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당내 개혁 작업들,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전산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전에 당내에서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때로는 못 하고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는 그래도 제법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그 전과는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내 길을 갈 거다 하면 될 텐데 감당 못할 방향이라고 해서 그게 일단 특선지 방향이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이게 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2030 세력, 작년에 전당대회 이후에 대거 입당을 했던 그리고 뭐 당 밖에 있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은 당내에서 뭐 혁신 작업을 더 가속화해서 뭘 하겠다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읽히지 않아요. 예. 그보다는 여차하면 들러 업고 나가자. 저는 이렇게밖에 안 읽힙니다. 들러고 나가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의미로? 아니 여차하면 딴 살림 차리자. 아, 딴 살림 차리자. 근데 이제 예. 그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런 식의 약간 우회적인 그 표현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자기를 압박해오고 있는 당내 분위기에다가 나름의 경고를 보내는 거겠죠. 예. 방향은 명확합니다. 개혁이라고 표현하면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맹렬하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현재 주류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거라고 봐요. 당대표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당내 부조리한 면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을 위해서 덮어놨던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7월 7일 이후에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 이준석은 두 번 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팽당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줬던 2030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저는 맹렬하게 이준석 억울합니다. 라는 말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길 아닐까 일단 싶어요. 메시지가 이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간단하게 그냥 이준석 대표는 설마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2번을 이겨놓은 상황 속에서 그런 극단적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영민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가 밝은 사람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닐 것 같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단서를 앞에 달아놓고 그다음 내용을 시작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쇼츠, 말을 짧고 핵심을 찔러서 비유적으로 잘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더 짧게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케이, 나 삐뚤어질까 봐 견뎌봐. 여기 아닌가라는. 오케이.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앵커께서 너무 복경 의원님 편을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방점은 삐뚤어질 거야, 견뎌봐. 저 메시지의 방점은 네. 뭐 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데 있어요. 핵심이 예,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어떤 개혁도 혁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이라는 거는 당이 쪼개지거나 예. 당이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난장판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들어와. 지금 이런 윤리 표현을 징계가 한 거죠. 나더라도 사실은 당원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현재 구도상은 무력화가 가능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명이 되는 경우에는 네. 최고 의결이 필요한데 그 이하의 단계에서는 최고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그럼 들면 뭐 조항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경우들이 그게 있어서. 당원 단계에 명시가 되어 있는 예. 내용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명이다라고 하면 최고 의결이 되고 그 외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당원권 정지는 사실 최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의 결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저는 저 SNS 메시지를 사실은 이준석 대표께서 당 대표로서 품격을 조금 잃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예. 느낌은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 스스로의 많은 부족함을 느껴서 좀 쑥과 마늘 먹으면서 좀 사색도 좀 하고 예. 개인 역량도 좀 뭔가 좀 영혼도 좀 키우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사회 활동을 좀 많이 접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준석 대표도 그냥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또 적절하게 자기 수양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란 마늘. 말씀이시네 그러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쑥과 마늘을 먹어야 네. 이게 통과 의례처럼. 아니 뭐 저도 지금 쑥과 마늘을 먹으려고 지금 이제 동부를 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예. 저는 성찰하고 네. 자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는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꼭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됩니까?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술과 마늘 아닙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했는데요.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참
젊은 청년으로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지만 예. 태양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간둔다고 봐요.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예,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조언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가 관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또 아이, 관 좋은 쪽으로 얘기해줘. 관두실 분 같았으면 진작 관뒀겠죠. 저는 예. 지난 23일 날인가 네. 그 1차 징계위 열리고 나서 7월 7일 확정했잖아요.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둔 것 같아요. 해결책을 좀 잘 찾아봐라. 안 그러면 스스로 떠나라. 이렇게 스스로 떠났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위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기를 다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증거인멸에 관련된 피의자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한 일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런 예. 상황에 처해져서 못 물러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그 페이스북에 쓴 대로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시 정치적 부활을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동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딴 쪽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그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른바 이제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모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에 이 이른바 박근혜 시계까지 언급하면서 정황상 맞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김소연 변호사에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되게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왔을 때 룸사롱에서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 못 구하냐. 나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더니 네. 그거 자기도 못 구한다고 막 허세 네. 부리고 이래서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서운했대요. 네네. 근데 다음날 성적대 받고 기분 좋아서 올라가더니 네. 그 다음번 내려올 때 7월에 내려올 때가 8월에 내려올 8월 때 15일 아니야? 네.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해왔대요. 예, 김소연 변호사가 아이카이스트 김모 대표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013년 8월 15일에 처음 선물되었다. 박근혜 시계가 원래 7월 달에 6월 달만 해도 안 만들겠다 했다가 8월 달에 만들겠다 해서 처음 선물됐는데 7월에 본인에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이 정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황상 누구 말이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100% 김성진 씨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죠.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그때 아마 당협위원장에서 제명됐죠. 예. 당협위원장. 예, 달림 영창 뭐 이런 발언 예. 해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또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대전에 이제 박범계 네, 의원 분이에요. 지역구에. 물론 지금 이제 변호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어쨌든 그 참고인의 입장을 전달하긴 하겠으나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그 감정이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또 여러 차례 날카롭게 대립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요. 실제 시계를 달라 그래서 줬는지 혹은 뭐 달라 그랬는데 안 줬는지 그거야 모르죠.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제작한 기념품이라면 1년 번호가 있을 거다. 예. 그거 대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제작하지 않고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또 1년 번호가 없대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계라 그러면 저렇게까지 생생내가면서 사러 가야 되니까. 갖다 처음까지. 주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 말에 신뢰를 그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저 김소연 변호사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그 이 김모 씨
그 김모 성상납을 대표요. 했다라고 알려진 김모 대표의 진술과 이준석 대표의 진술 중에 누구의 말에 더 신뢰를 해야 되느냐. 사실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뭐 재판장에도 예. 쓰고 뭐 처벌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의 주장,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인 상태, 그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렬 번호까지 제시해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상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고, 적어도 시계와 관련된 뭐 선물을 했다 말다의 여부는 사기 행각을 벌였던 김모 대표의 말과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말의 신뢰성을 따지고 보면 금방 검증하면 될 일인데, 사실 이 김모 대표에게 이 말의 신뢰성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는 대통령 시기가 좀 인기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일련 번호까지 다 써갈 정도로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 번호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련 번호를 하면 그 시계에 그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다 그러면 원내대표 이거 필요할 테니까 한 20개 쓰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내대표가 자기하고 가까운 언론인이나 어느 분한테 제가 대통령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하고 조금 부풀려 가면서 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 번호 언급하고 하는 것들은 좀 과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청와대 근무해보고 시계 만져본 사람들은 뻥치는구나 다 압니다. 지금 복귀한 저도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복귀한 전 정무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셨고 예. 시계 좀 만져보셨죠? 좀 만져봤습니다. 만져보시는 거죠. 정무 쪽에 계셨으니까 또 네. 여든 야든 시계 뭐 예. 여든 야든 다 이렇게 시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막 20개씩 이렇게 예. 갖다 드리기도 하고. 삼청동 시간은 내가 맞췄어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약간씩 좀 시계 좀 다릅니다. 싸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계와 관련된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 진짜 아이카이스트 김모 씨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예. 또는 김모 씨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이걸 없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가세현 폭로가 나오고 그 직후에 정무실장에 가가지고 이 투자 확약서를 써준 부분은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관련해서 지금 윤리위에서 심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윤리위가 잘못하고 있다. 딱히 비난하기도 어려운 대목이 그 투자 확약서 때문에 있는. 물론 김철근 때문에. 실장은 별개라고 하지만 네. 정황상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준석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니까 또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썰전 라이브를 보시면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여러 명 좋은 댓글들을 소개하고요. 그중에 2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저희가 뭐 역사도 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작위로 골라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얘기인데 어대명 잡을 97그룹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먼저 조홍천 의원의 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바람. 예 얼마든지 지난 5년간의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를 했냐, 공부를 했냐에 대해서 철저히 반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세순세부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예, 바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조홍천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97그룹들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들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얘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열 투수
선발 투수고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네. 이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요? 매일 선발 투수가 된다면 선동열 투수가 예. 그 구단을 위해서도 아. 그리고 선동열 투수에게도 그 구단을 응원하는 많은 그 팬들에게도 이거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그거를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에 73년생이죠. 강훈식 의원도 이번 주 일요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강원 측에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앞서 조홍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한다 하는데 지금 예상대로 97 그룹들에서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조홍천 의원 말대로 흐름이 바뀌면 그리고 바람이 생기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들이 발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대선 후보 한 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이 바뀌고 바람이 생기는 건데 현재로서는 행보를 봤을 때 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뭐 저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 이재명의 출마가 안 생겼을 때는 97 그룹들끼리 서로 혁신안을 두고 경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찻잔 안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재선을 했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또 자기의 실적을 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성과들을 좀 보이고 그랬었는데 젊은 세대 새로운 얼굴이라고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누구 등에 올라타서 대표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저는 뭐 새로운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니 복경 의원님 왜 안 나가세요? 저는 70년대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름에 왕자도 들어있는데. 이름만 그렇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왕자를 품으면 되지. 윤석열 대통령도 왕 이러고 왕이 되셨잖아요. 아, 요 왕자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결국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의 무슨 정당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말은 또 알아서 판단해서 들으시는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장래적으로 재판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뜻이고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어떤 판단이라든지 의견 제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야당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절대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어떤 장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97 그룹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당의 역량과 담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문제다. 예전에 또 민주당에도 계셨잖아요. 뭐 거의 없었죠. 잠깐 뭐 엮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기 뭐 아까 역량 있는 분 누구? 제가 얘기하면 민주당의 당원들은 오히려 안 뽑으실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복잡 미묘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복귀왕 의원님께 출마를 한번 권유해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다른 분은 얘기하면서 복귀왕 의원님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무슨? 그러네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앞서서 우리 김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다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야 뭘 할 텐데 미동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97그룹에서 이준석 대표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당대표까지 가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의 바람은 그 6월에 전당대회가 한참 있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소위 말하는 그 청년 유세단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미 언론의 집중을 정말 거의 뭐 다 독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3월에 받았던 관심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젠더 이슈로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게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큰 장을 만난 것이고 거기에 이 바람들을 더 모아서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모아서 그 추인력을 바탕으로 당대표까지 이어간 것인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뭐 중순 말 이 정도로 아직 28일로 예, 한두 달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두 달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바람 정도에 필적하는 내지는 그와 아주 근소한 바람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97그룹의 멤버가 하나라도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정말 바람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미풍조차 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왜 바람이 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지금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정치권에 정말 막 등장한 그런 신인은 아니에요. 이미 뭐 재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중요한 판단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검수완박 때도 그랬고. 그때 당의 주류적 판단과 다른 말이나 다른 판단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박용진 의원 정도가 그나마 뭐 쓴소리를 하고 조금밖에 그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런 결정적 국면에서는 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날 만큼 기존 민주당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재명 의원이라는 뭐 인지도와 또 지지 기반 앞에서 제가 보기엔 약간 중과부적 상태가 아닌가 싶고 물론 공학적으로 저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든 이런 그림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어떤 감동과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전해철, 뭐 홍영표 이런 분들이 이른바 친문이라고 한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 압박을 위해서.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압박이 안 돼요. 그분들이 출마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공학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97세대들한테 대리전을 시키고 본인들은 이재명을 압박하겠다. 게다가 이인영 의원이 모아가지고 도원결의해라, 출마하자. 그 모양새도 굉장히 물론 이제 100% 실제 그랬는지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86들이 용태론에 몰린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97세대는 86들의 하수인 정치밖에 더 됩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의원이 좀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어떤 당 안팎의 목소리들이 갖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나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 어설프다.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전 털끝만큼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8월 28일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박원석 의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의원들이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전 당원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 탄생의 장으로만 활용이 되어도 충분히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분의 의견은 다 97그룹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만 새로운 바람이 일어서 이재명 의원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희 패널 네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민주당 얘기도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앞서 저희가 댓글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요즘 댓글이 인기입니다. 댓글 골라서 저희가 또 상품권 메가땡땡이 나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윤심 논란에 관해서는 오밤아님입니다. 오바마님. 오한마로 제가 착각해서 잘 읽으시네요. 오한마가 아닙니다. 오바마님. 한심하다. 이게 과연 이준석 도덕성 징계인지 권력 싸움으로 쳐내기인지. 복순전님은 민주당 말이 맞네. 이준석 선거 끝나면 팽 당한다더니 확실해졌냉. 복시예요? 예. 드려야겠네. 복순전님인데 이게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복이니까 아무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약해서 저희가 희귀종족이라. 복순전님은 혹시 이게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자가 앞에 나온 걸로 복귀영 의원님께서 상품권을 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알파고님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건 100%야라고 주셨는데 알파고님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이거 무게를 안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굿맨 린님께서는 이재명이 의혹부터 털고 나와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이님은 야구의 선동열을 비유 대상으로 언급하지 마라. 우리나라 야구의 레전드다라고 하셨고요. 패널 관련해서 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 때도 바른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거길 나와서 국민의힘에 계시면서도 바른 말씀을 잘해 주시니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암튼 김경진 의원님 멋져 물어요 라고 BY 황님께서 주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분도 한 장 드리시죠. 뭐. 그분도 한 장. 말투가 어떻게 김경진 의원 고향분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사적인 관계 의심되긴 하는데 어쨌든 김경진 의원님의 또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또 2장밖에 없는데 오늘의 메가땡땡은 이제 인생은 운이니까요. 저희가 두 분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님이 복귀왕 의원님 관련해서 썬전 라이브 왕이네요. 복귀하면 더 재밌어요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초이님께서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복귀왕 의원님 의견이 좀 많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이름 아닌가? 피구왕. 무협지에 나오는 일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름은 복학왕이 유명한 웹툰이긴 한데 복학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마늘님께서 이런 주시네요.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손절. 영화표 한번 받았다고 박앵커가 나 손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드린 분에게는 이왕이면 좀 피해가자라는 게 저희 제작진의 의견입니다. 그대마늘님 많은 의견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복귀왕님과 김경진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운으로 2명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뭐 없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다 결정이 되니까 영화 좋은 영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복순전님 성이 전씨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전복순. 그리고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님에게 좋은 말씀 주셨던 BY 황님. 왜냐면 김경진 의원님이 이따 영어도 하실 거기 때문에 뜻을 안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썰픽인데요. 오늘 썰픽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강정 아나운서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썰픽은 강정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일로 며칠간은 김하은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김하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썰픽 김하은입니다. 먼저 2위부터 보시죠. 정책 실패 책임자가 자리 고수.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직격했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해왔던 KDI의 원장을 전혀 경제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아연실세가일 뿐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면서 홍장표 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홍 원장의 임기는 약 2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당사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썰픽 1위는요. 임시국회 소집 D-1.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있죠.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 여전히 팽팽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달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다.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지금 국회를 의장을 뽑고 또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예고대로 강행될 경우 전국은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김한 아나운서의 썰픽 잘 들었는데요. 좀 더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들 임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정부 때 장관 두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재판도 받고 한 번 처벌도 받았고 때문에 이제 그때하고 똑같이는 안 하고 이게 이제 권한이 없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어떤 때는 정치적 도의를 내세우고 이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검찰총장 하면서 그리고 중앙지검장 하면서 이거 다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부적절하면 지금이라도 법을 바꿔라. 그렇죠. 라는 식으로. 네. 예. 근데 예. 박원석 의원님께 반론이 있어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사건들은 자기 편 사람 시키려고 문제를 미리 앓게주는 컨닝 페이퍼를 아예 만들어서 주거나 예. 아니면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너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세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 니네 기관 감사하지. 감사해서 문제점 드러내서 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만들어내지. 구체적으로 대놓고 합니다. 저거는 뭐냐면 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맞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원칙과 원론에 관해서 어나운스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무슨 기관장을 찍어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또는 당신 안 나가면 무슨 당신네 기관에 감사가 들어갈 겁니다. 기관장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KDI 원장을 지금 찍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이게 감사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쉽게 설명하면 앞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고. 찌르거나 때려서 나가야 되라고 얘기하거나 협박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그건 말씀이신 이제 거죠? 그건 기소된 사안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반론을 하세요. 너무나 그 참 어떻게 뻔뻔스러웠습니까? 좀 말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아, 예. 그렇게 같은 거를 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창피한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칫 속으로 얘기하면 또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욕먹을까 봐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읊고 있는 것이죠. 정혜구 인문사연 그 이사장도 그렇고 이분 홍장표 원장도 그렇고 전 정부와 지금 정부가 물론 가치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립되는 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제들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좀 다른 것인데 예. 이걸 두고 전 정부 사람이니까 안 맞아 나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례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정말 무도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님이 여기서 반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난주 회합 때 저희가 오늘 영어로 하시겠다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론은 영어로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하실 분들 박원석 의원님은 또 홍콩대 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러세요? 익숙할 걸. 저도 전체적인 토크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자막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 Let's start. So 5 years ago, your 민주당 regime do the same. Furthermore, threat directly to the 공무원. 윤석열 레짐 훨씬 소프트, very easy. 더 베리. 스트로베리가 아닙니다. 예. 의미 전달 팍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영어를 나도 잘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보다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그건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들 하시기로 영어로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your turn. What about you? More dirty.
You think he's more dirty? Okay. more dirty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영어를 참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는 빠르다는 거. Just before I come out to my house, I washed my body, so I'm clean. 오케이, finished. Any problem?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김경진 의원님이 동료 패널이 이렇게 부끄럽기 처음이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7월부터는 쑥과 마늘을 드시겠다고. 그래서 방송을 대부분 좀 안 하시겠다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어서 평소에 영어 실력을 뽐낼 기회를 달라라고 하셔서 일단 기회는 드렸는데 뽐냈는지는 이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 이제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영어 실력을 제가 시청자들께 보여드리고 1년 후에는 아리랑 TV에서 폴리티컬 애널리스트 패널로서 in English, 영어로서 어널리시스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케이, God bless you. 네, 매일 아침 오바마 영어책을 읽고 계시는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이었고요. 예,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 뭐하죠? 라이브. 패션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4시엔 이성대 뉴스 썰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FBI는 미국의 그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고요. 저희도 한국의 법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서로 간에 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자, 한동훈 장관 워싱턴에 가다로 잡아봤어요. 제가 강재영 아나운서의 엄청난 팬으로서 종종 보던 뉴스 썰기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더 구씨를 닮았네요.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구씨.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저도 참고로 아침 뉴스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털없는 족발은 싫어합니다. 털없는 족발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뉴스 썰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 필리핀서 권성동 찾기.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에 간 걸 썰어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 핵심 인사들 공교롭게도 잇따라서 해외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틀 연속 출장 썰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44일 만이죠. 어제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업무 영역이 해외를 갈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더라도 조금 이른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도착했을 때 특파원들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오는 게 일반적이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자주 있었고요.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거고 요새 뭐 일하는 게 다 뭐 폰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 출장 자체는 크게 뭐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말씀 아까 드렸지만은 취임 초기에 가는 게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전 정부 장관 4명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번 제가 직접 체크를 해봤는데 해외 나간 걸 보시면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2-3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은 박범계 장관이 한번 마지막으로 갔고요. 가장 빨리 간 게 누구냐? 초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 취임 후 약 4개월 만에 갔고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장관이 취임 이전에 이럴 때 가는 거는 자주 있었다라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왠지 미국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 이 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김경진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보다 영어를 못하는 걸로 좀 전에 확인이 됐죠. 네, 그것까지 확인을 했군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해외 방문이 뭐 이례적으로 빠른 거긴 한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간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미국 방문의 핵심이 뭐냐면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 국장을 만나서 뭐 면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그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이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국에서는 FB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BI에 가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직접 보고 참고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FBI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죠. 뭐 거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좀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역할을 뭐 맡길 때 FBI 모델이라고 직접 언급을 한 적도 있잖아요. 이 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한 장관이 직접 가서 시스템을 참고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는 게, 자, 지금 가뜩이나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들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특히나 또 한 장관 실세지 않습니까? 이 실세인데 여기에 또 그 인사권이 들어가면서 뭐 이른바 소통령, 왕장관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자,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중간 단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하지 말아라. 인사검증은 전담하지 않고 1차 실무자가 담당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하니까 거리두기란다. 관계가 없다. 우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1차 검증 실무자나 또는 인사검증단 관계자가 아니라 한 장관이 직접 미국에 가서 FBI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해외 사례를 직접 견학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장관이 인사검증 거리두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사 추첨이나 뭐 최종 검증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직접 가서 참고할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직접 미국에 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즉 FBI 인사검증보다는 이런 이유.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석관 축소 지난 4월에 법안 통과 당시에 그 후속 대책 중에 하나로 한국형 FBI, 이른바 한국형 FBI는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반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참고로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뉴스 설계할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사개특위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자신들이 입법을 독주해놓고 혼자 처리해놓고 뒤처리, 그 후속 대책을 여야가 같이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장관이 미국에 간 거는 직접 가서 본인이 FBI의 실상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구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분석인데요. 뭐 좀 속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에 소극적인 그 배경에 한 장관이 있다고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행여 또다시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언론에서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상황에서 검찰권 인사를 3번에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언론 사설은 한 장관이 미국식 법무부 장관을 꿈을 꿔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미국식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군요. 뭐 한 장관은 7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출장을 하는데 다른 일정은 또 없나요? 자, 일단 FBI를 만나는 것 이외에도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영어입니다. 월드뱅크, 또 UN 방문하기로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법무부 장관과의 업무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느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고요. 네. 이미 또 도착을 해서 우리 시간은 오늘 아침 새벽이었죠.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그 전쟁 참전 기념비의 헌화라고 또 이렇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 행사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한 장관이
단순히 국무위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죠. 지난 정부의 박범계 장관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유엔을 찾아갔어요. 또 대학교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종전선언, 주한미군 주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누가 보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같은 뭐 논란이 될 수 있었죠. 그나마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전에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아직은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한동훈 장관 워싱턴에 가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야당을 견제하고 향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좀 더 넓히는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왠지 한 장관 미국 방문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뉴스 썰구를 몇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성다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썰어보겠습니다. 넓은 광장 한 구석에 스스리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가슴 설레이네 벤조주를 올리면서 생각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꼭 만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다며 학교에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이 탄 차가 어제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윤아 양의 가족은 실종되지 한 달 만에 바닷속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차 부검이 있었죠. 소견은 4인 불명, 그러니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원래 부검이라고 하는 게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유관 확인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발견됐는지가 추락했는 시점을 유추했을 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이게 여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부패가 심했을 건데 이제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직접 그 윤아 양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육안으로는 사인이 불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검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1차 소견이라면 2차는 이제 정밀 이제 부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사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살아있는 상황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는 폐에 플랑크톤의 징후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 증상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검이라는 게 세 가지를 밝히는 건데 누구냐라는 건 이미 지문 감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언제 죽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사망의 시각을 이제 찾는 거고 마지막에 사망의 원인을 찾는 건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좀 어떠한 상황인지 특히 이제 약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살핀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우리가 두고 보면 이제 정확한 사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사인을 그럼 한 달 후쯤 알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뭐 국가수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뭐 빠른 것보다는 정확한 사인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점의 의혹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조양의 부모가 실종 전에 인터넷에 직접 검색을 했던 기록들을 보면 뭐 극단적 선택의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가능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방파제에서 사고로 추락을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시 한 7분, 8분경에 이렇게 송도강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방파제에게 부딪혀서 바다로 들어갔다면 차의 외관에 부딪힌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직접 차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외관상 어떤 충격했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그게 충격을 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부딪혀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그 분석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함께 정밀 검사를 하니까 또 그 부분도 규명이 될 것을 네네. 믿고 있어야 되겠고요. 차량이 발견됐을 때 기억, 그러니까 변속기가 피, 파킹, 그 주차 상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도 이제 CCTV가 있다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차가 이렇게 방파제를 치고 넘어갔으면 가속 페달이 분명히 밟혔을 거예요. 그래야지 튀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혼선을 빚었던 게 그 5월 30일, 31일이 만조기가 저녁 한 11시부터 12시 사이가 물이 굉장히 깊은 시점이었고 네. 저희들이 마지막 그 아버지의 휴대폰에 생활 반응이 없어졌던 4시 17분, 새벽 4시 17분은 그게 썰물 때예요. 간조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추론하기에 그러면 이게 썰물 때는 1m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차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그 당시는 만조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바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썰물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꽤나 깊은 곳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냥 만약에 시동 없이 피 파킹 상태에서 누가 외력으로 밀었다면 바로 직접 밑에 이렇게 톡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뭐 충분히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확인이 될 건데 뭐 한 3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상상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들어가면서 부딪혀서 차가 뒤에서 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만큼 조수간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 뭐 돌아가신 분의 몸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EKG라 그러는 차량의 전자장치를 좀 확인하면 그 상태가 왜 피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바깥에서 외력에서 갖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 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도 좀 싫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어떤 부딪힘이나 그다음에 추락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 때문에 피라는 쪽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방금 이 블랙박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한 달가량 물속에 있던 블랙박스라서 이게 복원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블랙박스가 지워지는 게 더 문제예요. 물론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가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 사고 나시면 블랙박스 용량 적은 분들은 블랙박스 빼놓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게 계속 녹음되면 앞에 있는 녹음 장치가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추락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메모리 안에 영상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블랙박스가 그걸로 통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메모리 카드가 지워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당연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포렌식의 기술이 백업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극단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만약 극단적 선택이라면 이제 특히 아이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조양의 부모가 인터넷에서 수면제, 완도 물때, 뭐 방파제 추락 충격 이런 검색어들을 검색을 했고 또 가상화폐인 루나도 여러 차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루나의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사실 뭐 이럴 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데 지금 검색했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검색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있는 그 상황과 그 검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가상자산도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가상자산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은행뱅크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뱅크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떠한 가상화폐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 5-6개 되는 그 가상화폐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기록이 남아져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영장 없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를 꼭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전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건 뭐 개인의 투자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럴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가상화폐를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설명 들으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루나가 내려가면 그 스테이블 코인인 그 코나로 그걸 통해서 테라나, 돈을 사게 네. 테라를 통해서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게 사실상 제로 상태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 국가도 적어도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극단적 선택이 맞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또 이 차량도 리스, 중고 리스 차량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경제 상황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한 1억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채무가 더 있었는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저는 뭐 아이를 위해서 중고차를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특히 형사정책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절대로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순간적인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는 개인의 잘못일 수 있지만 사회의 구조의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채무는 갚아야 하고 여기에 도덕적 해이는 절대로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파산이라는 게 돈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인 파산 제도도 있고 혹시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부모의 빚이 아들,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물림이 안 돼요. 한정성이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의 빚으로 부모의 빚은 부모의 빚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속살인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형량을 올려서 이런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이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진짜 서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그 사회적 안전망이 그 부모들에게 믿음을 줄 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는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리고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좀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위원님의 호소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